이어서 아마 7강이 될 겁니다. 지금 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교재로 27쪽에 보면 목을 노남해서 촉는 성격이 또 있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뭐 목생어 춘 이렇게 교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추나추동. 그래서 봄의 목, 여름의 목, 가을의 목, 겨울의 목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목, 2월 달에 목 이런 식으로 또 돼 있습니다. 계절별로 목이 있고 매 달별로 목이 있고 매 달별로는 간목, 을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체제를 머릿속에 쭉 넣고 계셔야 돼요. 전반적인 체제를 머릿속에 넣고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쫙 구체살 펴듣게 딱 머릿속에 딱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고 또 세부 항목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흐름에 따라서 원작자의 저작 의도, 원작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구도를 잡아야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만 해드리고요. 각자 구도를 잡으셔야 돼요. 못 잡으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고전 강독을 그냥 오랫동안 해보고 뭐 명리, 자미도수, 뭐 주역, 하락이수, 뭐 김은두가 이렇게 관상을 하다못해 뭐 관상책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는데 전체적인 목차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목차 전반적인 아웃라인, 그 다음에 장절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원 저작자는 이것은 어떻게 폼을 잡았는가, 그것에 대한 맥락을 쭉 그 부채살 펴듣기 쫙 볼 줄 알아야 이론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 저작자의 저작 의도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생은 힌트만 줄 수 있어요. 히딩크는 작전만 짤 수 있지 직접 운동장에서 꼬링을 못 넣습니다. 이것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원 저작자의 저작 의도를 제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캐치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기르셔야 돼요. 이거 안 기르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30번을 읽었네, 뭐 10번을 읽었네, 100번을 읽었네 해봤자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인드를 좀 잘 잡으시는 분들은 조금 해도 된다고 그러고요. 마인드가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멀었는데 제가 이거 많이 해봐서 압니다. 학생들 태도를 보면 눈빛을 보면 알아요. 본인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대화 몇 마디 해보면 한 거 아닌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만족을 하는 그런 학문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유혹을 잘 이렇게 스스로 잘 이렇게 갈무리 잘 해야 됩니다. 내용 몇 글자 해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전반적인 안목을 갖게끔 하는 게 선생의 역할이니까. 내용 뭐 이렇게 디테일은 뭐 책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뭐 무슨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되게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이것을 어느 안목으로 어느 관점으로 풀어제끼고 이것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게 어느 곳에 차지하는지 유치를 그런 것을 잘 구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문장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내가 짜맞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참 지금 어려운 말 제가 했어요. 말은 무지무지게 쉬운데 공부하는데 무지무지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그냥 강의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목생어 춘 여한 유존 목이 여름에 생했습니다. 목이 여름에 생하니까 여한 유존이래요. 여한 나머지 한기가 이게 봄에 이렇게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봄에는 어지간하면 양력 3월쯤까지도 추워요.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마치 이런 말들이 에, 이제 뭐 조훈의 이런 말 쓰기가 딱 좋게끔 이렇게 구실 노릇을 해요. 조우론자들한테는. 근데 조우론자들은 또 예를 들어서 봄과 가을을 조우로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겨울과 여름만을 삼는 경향이 강해요. 사실은 조우가 추나추동 아닌 것이 없는데 제가 제 1강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조우라는 것은 세상에 조우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활동, 경제활동, 하다못해 군사활동, 하다못해 예술활동
기후와 관계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게 흔히 말하면 천시천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군통무감이라는 텍스트에다만 이게 적용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적용을 안 는다고 제가 이미 제 1강에서 강령식으로 밝혔습니다. 예. 이런 말들 가지고 몇 마디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조우란 말에 얽혀 들어갈지 조우란 말을 자기 학문 이론을 딱 에, 좌표로 꽂아놓고 변통을 하지 않을지 아니면 이러니 목생화가 필요하다. 목생화의 봄에 목의 목생화의 통변을 기를지 통변 내용을 텍스트에서 찾아가면서 기르고 현장에서 활용을 해볼지 간의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자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첫 마디로 나오는 것이 희와 원난입니다. 희와 원난즉 무반굴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의 온난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한이 남아있으니 화가 온난하게 해주는 거, 따뜻하게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하면 무반굴지환이래요. 반굴지환. 그러니까 이렇게 봄에 이거 반굴지환이란 요 말이 반굴지환 요 말이 사실은 통변 용어예요. 그러니까 에, 봄에 목으로 태어나잖아요. 화가 없으면 반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굴이라는 말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반굴이란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현장 용어에서는 어떻게 통변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문명학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반굴이라는 말을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현장에서 반굴이라는 말을 어떻게 통변할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참고로 반은요. 서성거린다는 뜻입니다. 배회한다는 얘기고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불은 펴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뜻을 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방황하고 배회하고 서성거리고 뜻을 펼치지 못하고 굽혀 꿀렸다는 뜻입니다. 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언어적으로 하면 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변 용어고 이것이 현장에서 봄에 태어난 사람이 화가 없으면 어떻게 통변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다는 거 그리고 화의 운이 오면 조금 이것이 어떻게 되고 풀리고 어떻게 이런 것을 통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수도 없이 고정강독 시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해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리고 그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이렇게 제가 고정강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근데 무슨 말을 해준 분들 본인이 그 맛을 알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만큼 양이 안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초급자들, 중급자들, 뭐 고급자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반글이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반글의 정확한 의미를 알면 그냥 통변이 되는 거고 명조를 보면 그냥 그대로 통변하면 됩니다. 그것을 다만 상황에 맞게 용어를 바꾸면서 적절히 이렇게 통변 용어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몫으로 돼 있지만 반글이란 말은 이미 풍통무보함의 원 저작자가 자연 생태주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 말뜻을 우리 문명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한다는 것을 이미 다 이렇게 제가 힌트는 다 주기 때문에 물론 처음만 이렇게 하고 조금 지나가면 전체적으로 흐름만 얘기하고 쭉 지나가고 맙니다. 처음에 이렇게 관점을 얘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예. 반굴이라는 말을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래서 화가 없으면 반굴한다는 뜻이에요. 목의 뿌리가 반굴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현장에서 통변은 어떻게 하고 그 용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반굴 의미를 잘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 반자가 부진지모래요. 부진지모. 부진지모입니다. 한문으로 불진지모, 불진지모, 불진지모.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요게 현장에서 통변 용어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문 안에 통변 용어가 있다는 거. 원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 말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니까 원문은 맞지 않고 원문의 말은 뭐가 틀려서 나는 나대로의 이론을 개발했네 어쩌네
별의별식의 말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듣기 전에는 아무리 이 말을 설명해도 본인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네, 반굴지환입니다. 반굴지환. 반굴. 네. 뿌리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쭉쭉 이렇게 뿌리를 쭉쭉 땅속에 펼쳐나가야 이게 만약에 이게 땅이고 나무가 이렇게 심어졌으면 뿌리가 이렇게 막 펼쳐져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막 뻗지지 못하고 이렇게 뭉쳐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했다는 뜻입니다. 불진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진지모, 나가지 못하는 모양과 꿀린 모양. 딱 그게 반글의 정확한 의미고 통변 용어도 그 말 안에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화가 원난하게 하면 반구라는 근심이 없는 것을 정한다 뜻입니다. 자수 자부입니다. 수의 자부에 의뢰하는 겁니다. 수의 자부에 의뢰하면 유서창제입니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창하는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서창하는 아름다움. 서창도 통변용어입니다. 서창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서창도 풀 줄 알아야 돼요. 네, 서창. 서창은 한번 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말씀은 안 해드립니다. 서창도 통변용어입니다. 말씀은 제가 다 안 해드립니다. 서창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에 의뢰한다 뜻입니다. 의뢰할 자죠. 이 깔개자자입니다. 예, 깔개자니까 이 자라는 것은 깔개자하고 뭐뭇에 의뢰한다 그 뜻입니다. 그 말뜻을 의지한다는 얘기, 말뜻을 정확히 푸는 연습을 그러니까 이거 고정 공부 하면 미쳐버리면요 다른 공부를 못 합니다 사실. 예. 요 말뜻 안에 모든 게 함축돼 있는다는 거 아는 것부터 알기 그런 느낌이 올 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서창이라는 단어는 한번 사전으로 찾아보시고 무슨 말 뜻인지 정확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전을 찾으면 선생님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사전을 다 찾아봐도 도대체 이게 펴진다 어찐다 그 말만 있지 이게 명문학적으로 운명학적으로 어떤 식의 의미가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를 수의 화의 온난이 있다는 얘기는 목생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의 자부가 있다는 얘기는 수생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라는 글자 한 글자로 끝내놓고 수생목, 목생화 이 엄청난 이렇게 생극제화의 의미를 다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좀 추우면 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건지 이런 해석을 하시려는 건지는 각자 학문적 자기의 태도에 따라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저는 궁통부감이 생극자화를 밝힌 거의 유일한 텍스트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유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최고의 텍스트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목이 봄에 태어나면 화하고 수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금목은 대개 수화로부터 시작돼요. 예. 이것도 금목이 수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음양 이론에 대한 기본적으로 음양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행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데 목화토금수 안에 토는 중앙에 있는 기운이니까 좀 빼고 목화금수가 있잖아요. 목화금수 중에서도 사실은 수하고 화는 음양 오행에서의 음양과 관계없이 오행 안에서도 음양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 중에 수화는 오행 가운데에서 음양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음양 오행의 관점을 꼭 그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 이론 나누어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쉽게 말해서 흔들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딱 설학 부분을 탁탁 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 이것이 핵심 관건입니다. 제가 사실은 관건적인 얘기는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 좀 더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뭐 교수님 정리한 거 있으면 주십시오 좀 하는데 저는 정리한 것도 있고 머릿속에 다 상세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못 해드려요. 해드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그런 욕을 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욕을 해요. 그거 못 써먹습니다. 주워봤자 못 써먹습니다. 왜?
나의 오랜 국리 속에서 터득된 거기 때문에 그 국리를 갖다 놓은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 참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또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음양 오행 중에서 음양은 음양대로 별도로 논하시고요. 오행 가운데서도 음양 노릇을 하는 거 수화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수화와 목금을. 토는 어차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토는 중앙의 기운으로 빠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 얘기가 따오니까 벌써 화수 얘기가 탁 나오는 겁니다. 화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춘초가 나옵니다. 춘초. 그러니까 초봄이죠? 초봄에는 부루, 수, 성, 수가 왕성해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게 봄에는 수가 왕성하다는 얘기는 겨울로부터 초춘이라는 얘기는 1월달 얘기죠. 1월달. 이런 1월달 얘기합니다. 이게 거의 겨울로부터 쭉 해자축에서부터 이어지는 달이니까 수의 기운이 쭉 그래도 이렇게 나머지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의 기운이. 수의 기운은 일종의 차가운 기운이죠. 그러죠? 그러면 그걸 또 우리 이렇게 용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음농습중이라고 그래, 이걸. 음농습중. 음농이라는 말 뒤에 나오고요. 습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습중. 네. 관측자로 씁니다. 음. 음농습중이라 합니다. 중, 중입니다. 제가 뭐 칠판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판에다 쓰는 거라 손을 이렇게 들고 써야 돼요. 그래서 필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선생은 칠판에다 글씨를 쓸 때 글씨 자체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과 풍모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획순에 맞춰서 명확하게 글자를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음농 습중해야 돼요. 음농 습중해서는 안 돼요. 수성이란 얘기는. 그래서 음농하면 그늘이 짙으면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음은 그늘이 짙다는 얘기입니다. 그늘이 짙으면 음이 진하면 근손직업입니다. 뿌리가 섬들고 가지가 마릅니다. 뿌리와 가지가 다 마르죠.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너무나 지당한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수생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생목이 지나치면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수생목이 지나치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춘초는요, 사실은 여기서 이 말부터 해야 됩니다. 초춘에는 수보다 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수가 뭐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이걸 읽으셔야 돼요. 춘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 책에서는 춘말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문자 교정을 했습니다. 춘말 양기 그 번주예요. 내가 왜 이 책 저 책에는 좌우약에도 돼 있고 무릉판에도 돼 있고 얘는 왜 춘목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춘말로 한지 아냐면 이건 순수한 이건 한문 실력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항리도 맞아야 되지만 한문의 물리도 맞아야 돼요. 문리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고전을 읽을 때 제가 뭐 저번 시간에 언제 몇강 5강인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때 전공 용어에 대한 학문의 이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석을 넘나들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문의 이치뿐만 아니라 한문이 이루어진 한문에 흘러가는 문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문리를 깨우쳐야 돼요. 문장의 이치. 그래서 학리하고 문리하고 두 개를 겹쳐서 문장을 잡아내야 됩니다. 읽을 때 쭉쭉 읽어나가면서 이 문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냥 그런 학리와 물리로서 잡아내면서 그걸 교정해 줘야 됩니다. 교정해 줄 정도로 실력이 안 되면 번역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말 했어요. 네. 춘말이라고 해요. 춘말이라고 대부분의 책이 춘목으로 돼 있습니다. 조화원약에도 춘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춘말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문장이 초춘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문장은 초봄을 얘기했고 이제 말봄, 봄의 말기, 예? 늦은 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봄이 처음에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춘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강에서인가 제가 말씀했다시피 오탈자의 가능성, 오탈자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쓰고 이렇게 목자 쓰면 이렇게 쓰면 말자가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오탈자가 나오는 건데 이건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요, 이거 좀 잡아내고 책 좀 출판하지. 에? 이런 것도 안 잡아내고. 중국 사람들은 이거 잡아내려는 의지가 없어요, 별로. 의지도 없고, 뭐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들끼리는 다 뭐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돼도. 지들끼리는 어차피 지네 용어고 지네 말이고 지네 선생부터 배웠을 거 아닙니까? 선생한테. 그러니까 끼리끼리는 다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이 문장 교정에 관한 한 우리 조선,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의 사신이 조선조 때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놀랐다고 그래요. 서적들이 문장 교정까지 다 돼 있고 돼 있는 문장을 다시 출판까지 임금 그 국고를 털어서 하는 거 보고 놀랍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내서 우리가 오히려 역소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춘 말이 맞습니다. 춘목이 아니에요. 지금 뭐 기존의 번역서나 인터넷 뭐 유튜브 어디 다 들어가면 다 춘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춘말이 맞습니다. 그거 다 틀린 문장이에요. 첫째, 그렇게 잡는 이유 앞문장의 대꾸관계입니다. 앞문장이 초봄이기 때문에 이제 말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대꾸관계. 두 번째, 양기 번조. 그 뜻으로 봐서도 봄이 맞습니다. 이제 진월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여름과 가까워지니까 양기가 번조하게 됩니다. 그죠? 양기가 번조하게 됩니다. 번자도 불화변, 조자도 불화변. 이게 불 쪽에 점점 불다워지는 겁니다. 양기가 번조. 아니, 벌써 수부터 나가는 겁니다. 수부터. 수가 없으면 엽고 근건입니다. 엽고 근건이에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초춘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하고 가지 얘기했죠? 이 뉘앙스, 이 센스를 잡지 않으면 명리학 공부가 힘듭니다. 특히 궁통보감은 단 한 줄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생이 말해주는 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읽어가면서 본인이 스스로 읽어가면서 깨우쳐야 됩니다. 다만 목 부분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라는 식으로 제가 한두 번은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초봄에는 뿌리로부터 가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초봄에는 뿌리로부터 가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이게 땅이라고 이게 땅이라고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가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봄 말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잎에서부터 여기 잎으로 이게 잎이 열죠. 잎에서부터 뿌리로 거꾸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엽고 근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궁통보감을 읽는 맛이고 궁통보감을 원문으로 읽는 맛이고 자연 생태주의 관점으로 읽는 맛이고 흔히 말로 오행 상생 상극으로 읽는 맛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 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잎사구가 중요한 거예요. 잎사구. 왜 기운이 그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의 다 올라갔으니까 아래에서부터 기운이 뿌리로부터 줄기를 타고 가지에서 잎으로 올라간 시기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뉘앙스입니다. 이제 뉘앙스, 필, 학문을 하는 공부를 하는 자세. 마인드가 여기서부터 열리지 않으면 궁통보감 단 한 줄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뭐 그냥 읽으라고 허니 읽고 뭐 우리 뭐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누가 또 궁통보감 권하기를 한번 읽어봤더니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다는 딱 순간 그 다른 말 뜻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생각 떠올리지 않으면 100번 읽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집 그냥 신문 버스 기다리면서 잠깐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버스 기다리면서 생활정보지 있죠. 내가 100번 버스 기다리면서 생활정보지 이렇게 보다가 겼는지라도 버스면 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타임 킬링용, 시간 죽이기용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가지고 마인드가 터져야 됩니다. 마인드 안 터지면 죽어도 모르는 겁니다. 선생은 거기까지만 말해주는 겁니다. 학생은 그 말 뜻을 이어받아서 스스로 그 마인드를 깨우치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게 학생의 적입니다. 저도 뭐 지금도 저도 교학상장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물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지금도 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엽고 근건입니다. 벌써 뿌리에서 가지로 올라가고 잎사구에서 뿌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잎사구는 마르고 뿌리가 마르는 겁니다. 시로 이 때문에 수하 이물.
수하의 두 물건, 물질, 두 기운이라는 것은 기재 방가라는 뜻입니다. 기재 방가. 기재되어야, 수하 기재가 되어야 방가. 수하 기재가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자, 수학 기재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원래는 주역 용어입니다. 원래는 주역 용어예요. 원래는 주역 용어입니다. 수학 기재라는 것은 요걸 얘기합니다. 요게 감깨죠. 이게 감깨입니다. 요게 리깨입니다. 요게 리깨. 요게 리깨입니다. 그래서 수는 아래로 흐르고 리는 화는 위로 올라갑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화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주역 건꽤 나오는 얘기입니다. 화취조, 수료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취조, 화는 취조, 마른 곳으로 나아가고 수료습, 수는 습한 대로 흘러간다.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는 아래로 흘러간다. 운종용, 풍종호.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그래서 일종의 이효와 주역 건괴의 이효와 오효 관계를 표현한 건데, 예? 예. 주역의 우리 명리학에서는 수학 기제라는 말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그래가지고 수가 위에 있으면 아래로 흐르는 속성 때문에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서로 기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순환 유통한다, 기운이 유통한다는 뜻입니다. 요와 비슷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월달이랍니다. 인월달을 삼양계타라고 합니다. 인월달을 인월을 흔히 말하면 삼양계태라고 그래요. 삼양계태. 삼양이 개태, 태평한 세상을 열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삼양이라는 얘기는 양기운이 세 개가 왔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태통한 세상을 열었다 뜻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지천택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천택괴. 이게 땅이죠. 이게 곤이고 요게 건입니다. 이게 곤이고 이게 건인데 땅은 아래로 올라가고 건은 원래 위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성상 서로 교류를 한다 뜻입니다. 이렇게 기운이 서로 교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양대태라는 말 자체가 수거입니다. 수거기기도 하고 명리학에서 쓰이고 주역에서도 쓰입니다. 우리 자평진전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개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양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것은 삼양이라는 얘기는 지지에서 지리복괴 있죠. 12소식괴에서 세 개의 양이 밑에서 양에서부터 이렇게 세 개의 기운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동지, 이게 11월, 12월, 1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월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수학 기제로부터 삼양 개태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수학 기제. 원래 이건 주역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렇게 해서 봄에 태어난 목도 일단 목도 있자면 화하고 수를 가지고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이 화하고 수를 만나야 나머지 뭐 이렇게 금도 있고 뭐 토도 있고 뭐 이렇게 목이 목을 만나고 목이 토를 만나고 목이 금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이 화를 만나고 목이 수를 만나고 목이 토를 만나고 목이 금을 만나고 목이 목을 만나고 해서 목을 놓고 목이 쭉 오행을 이렇게 만나는 식으로 궁통무감이 엮여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전체적인 목차를 머릿속에 쭉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이 단락별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채워졌는지 거의 공통모감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목 얘기 나오면 목이 목화토음수 만나는 거. 금 얘기 나오면 금이 목화토음수 만나는 거. 그것이 각 계절별로 아니면 오행별로 계절별로 또 더 들어가면 목이라는 것은 간목, 을목이 있으니까 간목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을목이 1월부터 12월달까지. 화가 어떻게 되고 또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전체적으로 알고 이 흐름 관계를 원 저작자는 어떠한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구나. 원 저작자는 이러한 흐름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구나. 이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원저작자의 저작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도 내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매우 무슨 뭐 학술적이고 무슨 대학원에서나 강의를만 한 거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술사입니다. 저는 술사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점을 많이 쳐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도 명은 뭐 이렇게 기간이 뭐 저보다 뭐 한 30년, 40년 훨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만큼은 못했을지 몰라도 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보다도 명은 경험이 짧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점은 아마 저만큼 많이 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건 완벽한 이건 현장 통변에서도 다 가능하고요. 학문적으로도 다 가능한데 이건. 학문이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문하고 무슨 학하고 술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제가 답답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나는 학은 나는 뭐 하기 싫고 나는 뭐 술을 한다나 어쩐다나 뭐 이렇게 해요. 예, 이게 이렇게 쓰는데 학하고 술이 예,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주역에서 체와 용의 관점이 있죠. 형이 상, 그걸 도라고 그러고 형이 하를 기라고 그래요. 도기론인데 그 체육론이에요. 체와 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체와 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과 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안 될 때 자기의 도피처럼 이서 말하는 건포도처럼 뭘 하나를 피해가려고 그래요. 다들. 중국 사람들의 이런 중국 철학의 이런 기본적인 중국의 사상이나 우리 전부 다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채용을 같은 걸로 보지, 채용을 따로따로 놓고 이렇게 보는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의 말들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를 놓고 하나를 꼭 자기 핑계를 삼으려고 합니다. 제발 공부하면서 핑계 좀 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핑계. 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봅니다. 토다적 성역입니다. 토다적 성역. 그래서 목이 화를 만나고 목이 수를 만나고 목이 토를 만난다 얘기합니다. 토다적 선연하고 토박적 제풍이다. 토가 많으면 그러니까 이 토가 많으면 이것에 대한 사실은 전제가 없는 것이 궁통보감의 아쉬움이에요. 토가 많으면 이 말은 놓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초봄에 이렇게 초춘의 목인지 중춘의 목인지 말춘의 목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이 토가 많으면 이렇게 한 것이 이거 하나만 놓고 한 것이 어찌됐거나 군통보감의 좀 약점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간목 1월달, 2월달 이렇게 3월달로 가면 토라는 오행이 나오는 것은 2월달입니다. 2월달입니다. 토라는 오행이 나오는 것이 2월 달인데 2월 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를. 요 재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십시오. 토다 즉 토가 많으면 손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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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가 많으면 손력 힘을 손모시킨다. 덜려진다 뜻입니다. 왜냐하면 토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흔히 목은 약하다 할 때 목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자를 쓰는 게 아니라 목이 약하다 할 때는 목 눈이라는 글자 씁니다. 이렇게. 이게 눈자예요. 눈자. 어릴 눈, 약할 눈. 어릴 눈, 약할 눈자 씁니다. 예. 목은 어리다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금이 약하다 할 때는 금취라는 말을 써요. 금취. 금취. 예. 금취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도 금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취하다 할 때 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토가 약하다 하면 교재 나오면 토 박자를 씁니다. 토는 박자를 씁니다. 예. 그래서 토다 즉 토가 많으면 그죠? 오행 생극자의 희기에서 토다 즉 뭐 토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 어, 어.
그러니까 나가니 그런 걸 다 이렇게 오행생극자화에서 나오는 얘기 전부 다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말이 그대로 이렇게 응용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생극자화의 희기가 궁통보감의 근원이다. 이거 대명제입니다. 토다목 뭐라고 돼 있습니다. 토다목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토다 하면 손 얘기입니다. 목이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전부 오행생극자와 희기를 바탕에서 나오는 말이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행생극자와 희기는 입에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통보감을 전체를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딱 아웃라인을 크게 펼쳐 놓고 보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오행생극자와 희기하고요. 그 다음에 천간하고 지지 글자 자의하고 글자 뜻이 유래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탁 놓고 보면 궁통하고 공부 끝나요, 사실. 궁통보하면 공부 끝나요. 그리고 간목이 1월부터 12월까지, 을목이 1월부터 병화가 1월부터 12월까지 그것만 정리 조금만 딱 해놓잖아요. A4지 4페이지면 끝납니다. 사실은 A4지 4페이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정리를 총 합치면 A4지 한 6, 7페이지면 사실은 궁통보하면 끝나요. 양면이 아니에요. 양면으로 하면 A4지 한 4장, 3장, 4장이면 끝납니다. 과연 이 3장, 4장을 누가 이렇게 성실하게 잘할지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해놓은 거 있어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게 비법입니다. 비법입니다. 비법은 오로지 비법은 숙지숙달에 있지 내가 무슨 뭐 천기누설이나 뭐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숙지숙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죽게 살기로 하고. 비법은 숙지숙달이다. 이게 내가 학생들한테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고 제 마음가짐입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비법은 책에 있는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숙지숙달하면 그게 바로 비법입니다. 그 다음에 토박적 제품입니다. 토박적 제품. 토박이라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토가 박이 되려면 목이 왕할 수밖에 없겠죠? 오행 구조상. 사전에 토가 뭐 한 개나 찔끔 있다고 봐요. 그러면 토 말고 다른 것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봄의목이니까. 그러죠? 어차피 일간하고 원령이 목일 거 아니에요? 그런 제품입니다. 제목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토다직 앞문장, 토다직 손력, 이걸 굳이 말하자면, 뭐, 오형으로, 그 육친으로 말하자면, 죄다 신약이겠죠? 그 다음에 토박적 제품이라는 거예요. 토박적 제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넘기시고, 32쪽. 기봉금중입니다. 기봉금중입니다. 금이 중한 것을 중하게 금이 중한 것을 그죠? 중하게 만나 중금중 금이 중한 것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뜻이죠. 그럼 금이 중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모광절을 만났는데 금이 중하면 나머지 뭐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중의 의미는 항상 중의 의미는 좌우묘유를 보시면 돼요. 좌우묘유. 목은 2월달, 화는 5월달, 이게 5월달이죠. 금은 8월달, 수는 자월을 얘기하는 게 됩니다. 네. 중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중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죠. 왕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왕세의 문제는요, 이 술상문을 관통하는 최고의 중요한 이렇게 힘의 문제예요. 힘의 문제고, 세력의 문제고, 기세의 문제이고, 하늘의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왕세 문제에 대한 저기를 본인이 뭔 노력을 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안에 뭔 이론을 잡아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합니다. 이 문제 해결은.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행별로 상황별로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일반적으로 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정해 놓으셔야 돼요. 왕세 문제를. 예. 왕세 문제를 정해지 못하면 명이고 점이고 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명은 본다고 그러고 점은 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어. 명은 볼 수도 없고 점은 칠 수도 없어요. 왕세 문제. 이 중의 문제를 해결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중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중이, 중이 무슨 말을 얘기했는지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특히 명리학에서. 어. 자미두수는 이 문제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요. 근데 명리학은 이 문제 핵심에 이 문제 아주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명리학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이 중이라는 문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또 저한테 뭐 이런 사람 다 교수도 아닌데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어, 저는 딱 그런 말씀 드리죠. 연애자평 많이 읽어보시라고.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광절일 거 아니에요. 봄에 목이니까. 근데 금이 중요해요. 금이 중요합니다. 그럼 꺼린답니다. 그래서 상잔두고 극벌된답니다. 그러면 일생 불안하다예요. 일생 불안. 일생이 불안하다. 일생이 청안하지 못하다. 한가롭지 못하다. 청안하지 못하다. 어, 일종의 뒷문장에서 나오는 목피 금상 필주 잔질에 대한 얘기고요. 6강에서 여기 말하는 첫 문장에서 우리 27쪽, 28쪽에서 말하는 있죠? 어, 상부 비슷한 겁니다. 상부. 목을 극상하는 도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오로지 목은 살일 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모광절에 금이 아무리 많다라도 살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상부가 그렇게 심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상부가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될 수 없는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불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통변 용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통변 용어입니다. 음. 설사모강, 비록 모강할지라도, 설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사입니다. 만약 설사 모강할지라도, 목이 황하잖아요. 목이 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왕무의라고 그랬죠. 제가 저번 이제 6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왕무의입니다. 지금 한글로 쓸게요. 글자는 간단합니다. 신왕무의, 의지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왕무의라는 뜻입니다. 신왕무의. 이게 흔히 말하면 체전지상이라고 그랬죠? 어, 체전지상이라는 뜻입니다. 예. 모광이에요. 지금 목이 어차피 봄에 태어난 거니까 기본적으로 모광이지만 또 있나 봐요. 장간지지에 목이 또 있나 봐요. 그러면 득금 즉 양입니다. 득금즉. 그러면 이게 생목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봄의 목이잖아요. 봄의 목이니까 기본적으로 생목이에요. 봄의 목이니까 기본적으로 생목인데 생목은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을 피는 게 우선입니다. 생목은 꽃을 피는 게 득화이수. 첫 문장 외우셔야 돼요. 득화이수. 지금 6강에 나와 있는 문장 외우셔야 됩니다. 득화이수 해야 돼요. 화를 얻어서 꽃을 피우는 것이 우선인데 목이 왕한가 봐요. 그럴 때는 금을 또 쓰기도 하나 봐요. 이런 때는. 그러면 잘하죠. 그럼 격국의 고절을 또 따져줄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 격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봄의 생목은 꽃을 피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깎아내는 것 자체가 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량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량을. 여기서 량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량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량. 책에서는 양호하다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의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강의도 제가 못된 버릇이 있어요. 예. 못된 버릇이 있기도 합니다. 말 않고 넘어가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량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량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관건입니다.
양자. 설사 모강하 할지라도, 설사 목이 왕이에요. 그럴지라도 이럴 때 금을 얻기만 하면 뭐가 되는가 봐요. 양이 되는가 봐요. 양. 음. 그래서 종신일복 종신토록 복을 얻는다.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량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목하고 금관계에 있어서, 목하고 금관계에 있어서 궁통보감에서 창륜, 상부, 목피, 금상,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벽갑, 뭐 인정, 뭐 이런 식의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니까 이거 이런 식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정리를. 저는 뭐 기왕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어느 정도는 내가 뭐 강의 중에 제가 작정을 했어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책 내용에 대한 뭐 명리든 자미두수든 주역이든 하락이수든 뭐 기문등갑이든 고전을 시간 되는 대로 뭐 몇 강씩이라도 다 올려서 내가 다 이렇게 할 계획에 시간이 뭐 제가 게을러 가지고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목하고 금관계에 있어서 목하고 금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요 문제에 목하고 금관계하고 그 다음에 수하고 화관계예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공통부가는 목하고 금관계에 대한 설명이 수도 없이 나와요. 벌써 나온 것이 창륜 나왔고 상부 나왔고 벌써 이 양자 나왔고 목피금상 나오고 벽갑인정 나오고 온갖 설명들이 많아요. 이게 전부 다 통변 용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통변 용어입니다. 또 수화와 관계도 마찬가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화와 관계도.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뭐, 음? 조양, 뭐, 수보양광, 뭐, 그냥 별 싫은 얘기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목하고 금관계 제가 한마디 또 나온다는 걸 지금 말만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말이 공통보감에 있습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감내 경지량. 감목은 경금의 량우다. 훌륭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 말이 있습니다. 이런 때 써먹는 말입니다. 이런 때 써먹는 말이야. 이런 때는 경금만큼 감목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무광절의 목이니 득화의 수가 우선입니다. 화를 만나서 목생화로 꽃을 피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도 안 맞다 하면 경지, 량, 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은 경금에 훌륭한 벗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간목도 거꾸로 된다. 경금에 이렇게 경금도 간목에 큰 좋은 벗이 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1교시 때 반대 기운에서 공이 있다고. 반대 기운에서 공이 있습니다. 오행이 있습니다. 그 내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요. 휘남자에서도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히 용어가 있습니다. 휘남자에 정확히 용어가 있어요. 제가 그 용어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대 기운에서 공이 있습니다. 얘기 원령에도 이런 그 단어는 없지만 그런 논술이 수도 없이 있고요. 근데 휘남자에서는 그 용어가 딱 있습니다. 정확히 두 글자 딱 있습니다. 감내 경지량. 이렇게 딱 해놓고 보면 이 문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보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이게 뭐 어떻게 볼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100번 읽어봤자 잘 안 와합니다. 이런 글자를 딱 알면 이것이 원문에 있는 말입니다. 딱 알면 이 좋을 양자가 좋다, 양호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양호구나, 훌륭한 것이구나 이런 때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구나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신일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공부 간단합니다. 정리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